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 그리고 또 동물이 세상을 배우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캄브리아기라는 아주 특별한 시대, 또 우리 척추동물 조상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아주 기발한 동물 실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고기부터 우리 인간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뇌의 기본 설계도랄까요? 그게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학습 원리, 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억 4천만 년 전쯤 시작된 캄브리아기입니다. 캄브리아기요? 네. 그 이전 시대가 에디아카락인데 그때 바다는 뭐랄까 비교적 좀 조용했어요. 미생물 매트 같은 게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좀 단순한 생명체들이 살았죠.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훨씬 크고 막 빠르고 심지어 무기까지 갖춘 동물들이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절제동물 있잖아요. 곤충이나 개 같은 애들의 조상인데 네네. 얘들이 거대한 발톱이나 단단한 갑옷 같은 걸로 무장을 하고 바다를 막 돌아다녔다는 거죠. 상상해보면 좀 살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예전엔 좀 진흙 같았다면 모래바닥이 흔해졌고요. 와, 환경 자체가 엄청 역동적으로 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의 종류나 형태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다양해진 시기입니다. 이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죠. 대폭발이요? 네. 네, 한 5천만 년 정도?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확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뭔가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무슨 진화 버튼 이런 거라도 눌린 것처럼요? 하하, 진화 보등까지는 아니지만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포식관계의 진화예요. 포식 관계요? 먹고 먹히는 거요? 네, 서로 잡아먹고 도망치고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존 경쟁이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치열해진 거죠. 거기다가 동물이 조향 능력이라고 하죠.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방향을 트는 능력. 이게 발달한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둥붕 떠다니거나 바닥을 슬슬 기는 게 아니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쫓아가고 또 피하고 이런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생존에 직결되니까 뭐랄까 군비 경쟁하듯이 진화가 확 빨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환경 압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빨라야 하고 더 잘 숨어야 하고 또 주변을 더 잘 감지해야 하고 이런 능력들이 중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뇌를 가진 동물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아하. 에디아카라기에는 뇌가 없는 동물이 더 흔했는데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뇌를 가진 동물들이 생태계를 거의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뇌 발달을 막 부추긴 셈이죠. 그럼 그 치열했던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우리 직계조상은 어땠을까요? 자료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크기도 작고. 네, 맞아요. 당시에 바다를 주름잡던 그 거대한 절지동물들에 비하면 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크기도 몇 인치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물고기랑 상당히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요? 지금 물고기랑요? 네, 화석을 보면 이미 지느러미도 있고 아가미, 척수, 그리고 양쪽에 눈이 두 개 달리고 콧구멍, 심장 이런 익숙한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 중요한 특징이 척추잖아요. 척수를 보호하는 그 단단한 뼈 구조. 그래서 이들의 후손인 우리까지 전부 척추동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척추동물들, 그러니까 뭐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전부 다요. 이들이 공통으로 물려받은 뇌의 기본 설계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와, 5억 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그 뇌 설계도를 저희가 아직도 쓰고 있다고요? 기본 골격은 그대로요?
네,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척추동물의 배아 발생 과정을 보면요. 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거의 똑같은 단계를 거쳐요. 신경과 납족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요. 네, 전뇌, 중뇌, 후뇌. 그 다음에 특히 전뇌 부분이 더 복잡하게 나뉘어서 두 개의 주요 시스템으로 분화해요. 하나는 대뇌피질하고 기저핵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시상하고 시상하부가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 그 6개, 피질, 기저핵, 시상, 시상하부, 중뇌, 후뇌. 이 6가지 주요 구조물이 모든 척추동물 내에 어떤 공통적인 기본 세트가 되는 거군요. 물론 이제 종마다 크기나 특정 부위 발달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하고 아주 먼 친척인 벌레 있잖아요. 뭐 선충이나 개미 같은 무척추 동물들. 그 뇌하고는 구조적으로 거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하지만 가장 원시적인 척추 동물 중 하나로 꼽히는 먹장어. 그 먹장어 뇌를 보면요. 인간 뇌하고 이 6가지 기본 구조를 거의 다 공유하고 있어요. 먹장어요? 그 꼼지락거리는. 네. 우리랑 먹장어의 공통 조상이 5억 년도 훨씬 전에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관성이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물고기 뇌를 이해하는 게 우리네 이해의 절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그때 이미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쵸. 물고기부터 인간까지 이 6가지 기본 구조가 바로 5억 년 전 우리 조상이 물려준 일종의 생각 도구 상자인 셈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척추동물의 뇌, 그 기본적인 도구 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좀 점프를 하는데요. 19세기 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실험실로요. 네, 손다이크. 이 사람은 원래 아동교육이나 학습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주된 관심사였죠. 그런데 당시에 하버드 대학 규정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로 눈을 돌렸군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동물들, 뭐 닭이나 개, 특히 고양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동물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면 인간의 학습 원리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다면서요. 다윈주의의 영향도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손다이크의 진짜 대단한 점은 학습이란 무엇인가 같이 아주 크고 좀 막연한 질문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 문제로 바꿔놓았다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퍼즐 상자 실험입니다. 아, 퍼즐 상자.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나무 상자에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달아놓고 고양이가 특정 행동, 뭐 예를 들면 페달을 밟거나 고리를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리게 만든 거요. 네, 밖에는 음식을 둬서 나가고 싶다는 동기를 확실히 주고요. 고양이가 문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톱워치로 아주 정확하게 쟀죠. 상상이 가네요. 처음 그 상자 안에 갇힌 배고픈 고양이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든 나가려고 막 발버둥 쳤을 텐데. 그렇죠. 자료 묘사를 보면 창살을 막 긁고 밀고 깨물고 야옹거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발이 페달에 닿거나 뭐 코로 버튼을 툭 건드렸는데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거죠. 그럼 나가서 맛있는 생선 조각을 먹고요. 근데 손다이크는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낸 게 아니죠. 네, 그게 중요하죠. 고양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탈출 시간 재고 또 넣고 이걸 수십 번, 많게는 100번 가까이 반복하면서 고양이가 퍼즐 푸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점점 빨라졌겠죠. 네,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시행을 반복할수록 고양이가 문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점점 탈출에 성공했던 바로 그 특정 행동, 예를 들어 페달 밟기, 그것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게 된 거죠. 효과가 없었던 다른 행동들은 점차 사라지고요. 마치 이것만 하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배운 것처럼요. 이야, 그래서 이 관찰을 바탕으로 손다이크가 그 유명한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를 제시했군요. 심리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리죠. 간단히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또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죠. 반대로 결과가 안 좋거나 불쾌하면 그 행동은 잘 안 하게 된다. 이거잖아요.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는 행동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만족스럽다, 불쾌하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 대신에 강화한다, 처벌한다 라는 좀 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명확한 목표 없이 처음에는 좀 무작위적인 시도를 하다가 그 결과를 통해서 점차 효과적인 행동을 찾아가는 학습 방식, 이걸 시행착오 학습, trial and error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아, 시행착오 학습. 네, 오늘날에는 이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손다이크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가 탈출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지, 그러니까 모방학습이 가능한지도 실험해봤는데 그때는 그런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시 실험 조건에서는요, 물론 나중에 다른 동물들, 뭐 예를 들어 원숭이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모방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손다이크나 그 뒤를 이은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한때 이 강화학습이 동물의 거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 모든 걸 다 이걸로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좀 과장이었죠. 다른 학습 방식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강화학습이 생명체의 학습에서 정말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캄브리아기로 돌아가 보죠. 손다이크의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와 갈라섰던 초기 척추동물들, 바로 물고기들도 이런 효과의 법칙에 따라서 학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붕어빵 기억력이니 물고기는 멍청하다느니 이런 편견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정말 끈질긴 오해죠, 그거. 그런데 놀랍게도 손다이크는 고양이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에 이미 물고기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물고기로도요? 네, 물고기가 보통 밝은 곳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조 한쪽은 밝게 하고 반대쪽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어두운 구역으로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투명한 벽들을 여러 개 세웠죠. 벽마다 작은 통로를 하나씩만 뚫어놓고요. 그럼 물고기도 처음에는 고양이처럼 막 우왕좌왕했겠네요. 투명한 벽이니까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막 부딪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벽에 뚫린 통로를 발견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헤매다가 다음 통로를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겠죠. 손다이카가 시간을 재보니까 물고기 역시 시행을 거듭할수록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는 겁니다. 와, 고양이가 퍼즐 상자 탈출법 배운 거랑 똑같네요, 방식이. 네, 정확히 같은 원리죠. 물고기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미로를 통과하는 법을 학습한 거예요. 효과의 법칙이 물고기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야, 붕어빵 기억력이란 말은 진짜 이제 쓰면 안 되겠네요. 물고기한테 미안해서라도. 하하, 그렇죠. 그 이후로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물고기의 학습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색깔 버튼을 부리로 쪼아야만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학습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부들이 쳐놓는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주 작은 탈출구를 찾아서 통과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먹이를 얻으려고 물 위로 점프해서 고리를 통과하는 그런 묘기 같은 것도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리 통과 점프까지요? 물고기가? 네. 그리고 한 번 배운 내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진짜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얕봤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학습, 그러니까 좀 임의적인 행동 순서를 배워야 하는 거 있잖아요. A를 하고 그다음에 B를 하고 또 C를 해야 보상을 받는다. 네. 이런 식의 과제요. 이런 걸 해결하는 능력은 선충이나 편형동물 같이 뇌 구조가 훨씬 단순한 동물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복잡한 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캄브리아기 이후에 등장한 우리 척추동물 뇌가 가진 아주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인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 절차를 학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척추동물 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는데요.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아주 격동의 시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척추동물의 조상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뇌의 기본 설계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6가지 구조, 피질, 기저핵, 시상을 배우는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식, 즉 효과의 법칙에 따른 시행착오 학습.
다른 말로는 강화학습의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능력은 우리의 아주 먼 사촌뻘인 물고기에게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강화학습이라는 원리는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운동 기술을 익힐 때나 악기를 배울 때,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되거나 특정 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에도 이 원리가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 행동은 나도 모르게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약화되는 거니까요. 우리 학습 경험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손다이크는 어쩌면 이 시행착오 학습을 그냥 행동하고 보상받으면 반복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비교적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AI에게 이 강화학습 원리를 적용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로봇을 제어하는 걸 가르치면서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미묘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를 연구하면서 동물이나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상 따라하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환경의 복잡한 패턴을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복잡한 계산 과정 같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학습 능력은 우리 뇌의 어떤 구조, 어떤 신경회로 덕분에 가능한 것일까요?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뇌의 기본 설계도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캄브리아기의 바다에서 시작해서 손다이크의 실험실을 거쳐서 최첨단 AI 열구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 세계를 조금이나마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